유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은 포탄 152만 발. 독일과 프랑스가 합쳐도 채울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나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순간 30개국 대사단이 동시에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냉소하던 독일 분석관은 한국 공장 앞에서 27년 경력 최초로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방패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스타크 브레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1967년 베를린 장벽이 도시 한복판을 갈라놓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방 창문 너머로는 언제나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동쪽과 서쪽, 자유와 억압이 불과 수백 미터 거리를 두고 마주 보던 시대였죠. 그 풍경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안보란 무엇인가, 힘이란 무엇인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질문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서독 연방군 장교였습니다. 퇴근하면 늘 군복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한 가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스타크,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약소국에 기대는 순간 너는 끝난다. 그 말이 제 뼈속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22살에 독일 연방군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15년을 군인으로 살았고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브뤼셀로 건너가 나토 방위산업안보전략 분석관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럽 10개국의 방산협정 설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쌓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노르웨이 수십 개국의 무기 체계와 생산 능력, 전략적 약점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봐 왔습니다. 그 세월이 저를 자신감 있게 만들었고 동시에 단단한 편견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건물 4층 제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켜지기도 전에 컴퓨터 화면을 열고 각국 방산 데이터를 펼쳐놓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려 마시는 것이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숫자들을 읽어 내려가며 세계의 안보 지형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늠하는 것. 그것이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현장이 아닌 수치가 진실을 말한다고 확신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산 강국의 지형도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미국이 정점에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이 그 아래를 바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위협이고 중국은 변수입니다. 그것이 제가 27년간 그려온 세계지도였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는 제 지도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존재하는 나라, 미국 무기 설계도를 받아 조립하는 나라,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한국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유럽 전문가는 제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브뤼셀 전문가 집단의 암묵적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곳곳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외적 사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큰 글씨로 제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브뤼셀은 유난히 일찍 어두워지는 계절이었고 나토 본부 복도에는 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매일같이 보고서 묶음들이 쌓여갔습니다. 표지에는 한결같이 같은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방산 공급망 위기. 저는 그 보고서들을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올려두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빴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럽은 이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를 지원하면 전선이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브뤼셀 복도에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 없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소비하는 포탄의 양은 유럽 전체의 월간 생산량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보고서로 확인한 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방산 업체들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라인메탈이 증산을 선언하며 유럽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실제 납품 속도는 선언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장 설비가 수십 년째 교체되지 않은 곳이 태반이었고 숙련된 생산 인력은 고령화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탈레스 그룹과 넥스테르의 생산 라인은 평시 기준으로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전시에 맞춰 갑자기 3배, 4배로 늘리는 것은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라인을 바꾸고 인력을 새로 훈련시키는 데만 최소 2년에서 3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장 클로드 베르나르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은 그해 11월의 일이었습니다. 파리 출신의 그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10년을 일한 후 나토로 온 분석관이었습니다. 냉소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스타크, 이 속도면 6달 안에 포탄이 동난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마. 각국이 증산을 약속했잖아. 장 클로드는 제 책상 위 보고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약속과 납품은 다른 얘기야. 그날 이후 저는 각국 방산 업체들의 실제 납품 기록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언된 증산 목표와 실제 납품량 사이의 간격이 데이터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목표 대비 61%, 프랑스는 54%, 영국은 58%. 어느 나라도 자신이 약속한 수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표로 만들어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채우고 있는가? 그 무렵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귀퉁이에서 처음으로 그 숫자를 발견한 것이 한국산 포탄 152만 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통해 유럽으로 흘러들어온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 옆에 물음표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숫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도 폭도에서도 그 숫자는 그냥 지나쳐가는 데이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장 클로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타크, 나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가 한국을 너무 오래 무시한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우리 대화에 등장할 이유가 있나. 장 클로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어. 그것도 아주 크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검색해봤습니다. 별 기대 없이 열어본 페이지에서 예상 밖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2번,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멈추고 문이 열렸다 닫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정거장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헬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출장이 잡힐 것 같아. 헬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왜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찰이야. 별거 아니야.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틀린 말이었습니다. 불편한 것들은 언제나 천천히 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먼저 생기고 그 균열이 조용히 넓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체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옵니다. 2024년 겨울 나토 본부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토는 여전히 굳건해 보였습니다. 회의는 계속됐고 성명은 발표됐고 각국 국방장관들은 카메라 앞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후 폭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큰 소리로 나누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폭도 귀퉁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감정적 판단을 경계하는 것이 제 직업적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숫자마저 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기밀로 분류된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올라온 것은 그해 11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가능성 평가. 저는 첫 장을 펼치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포탄 생산량이 우크라이나 실제 소비량의 31%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31%. 3발 중 2발은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이길 바랐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 들려오는 신호들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유럽 방위 분담 압박이 노골적으로 거세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방패가 되어줄 수 없다. 브뤼셀 나토 본부 안에서는 그 메시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일시적 압박이라는 시각과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충돌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일시적 압박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나토를 완전히 버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제 믿음과 무관하게 흘러갔습니다. 장클로드가 다시 제 사무실에 나타난 것은 12월 초였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봤어?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폴란드 방산 협력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계약 규모를 보는 순간 저는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발주국은 폴란드였습니다. 납품국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장클로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실제 계약이야? 장클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기도 지켜지고 있어. 계약대로. 저는 다시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K9 자주포 납기 준수율 100%. 저는 그 문장 옆에 줄을 그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에서 100%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장클로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핀란드도 계약했어. 에스토니아도. 노르웨이도 협의 중이야. 스타크, 한국산 장비가 이미 나토 회원국 군대에 들어가 있어.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습니다. 나토 본부 정문을 나서며 차가운 브뤼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걸렸습니다. 오타가 아니었고 예외도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토 본부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이기 시작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헬가와 저녁을 먹으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조용했습니다. 헬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 헬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제가 말하지 않으려 할 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파일에서 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2만 발, 납기 준수율 100%, K2, K9 천무, 그리고 장클로드의 목소리. 우리가 한국을 너무 오래 무시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질문을 애써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깊이.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나토 본부 지하 2층 대회의실. 저는 그 방에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그날처럼 공기가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30개국 대표단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스크린 속에도 수십 개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보좌관들이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부받은 자료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을 위한 비나토 파트너 긴급 협력안. 그 아래 첫 번째로 명시된 국가명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른 대표단들의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클로드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현재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포탄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전선 수요의 31%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지원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나머지 69%를 채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그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입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연간 포탄 생산량. 독일, 프랑스 합산 대비 270%.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이상한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반박하려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해 숨을 고르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27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국의 방산 장비는 이미 나토 회원국 다수의 군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납기 준수율, 단가 경쟁력, 기술 수준 모두 현존하는 최고 수준입니다. 나토는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긴급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협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 공기 속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7년간 제가 그려온 세계지도가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방산 강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라고 믿어온 저의 확신이 단 한 장의 슬라이드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30개국 대표단 전원이 서울 방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나토 창설 75년 역사상 30개국 대사단이 비나토 국가 단 하나를 향해 동시에 출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며 장클로드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직접 봐야 알겠어. 장클로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너답다. 서울행 비행기 탑승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한국 관련 자료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박 논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반박 논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노트 2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내 헬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서울로 떠나. 이번 출장은 그냥 시찰이 아닌 것 같아. 헬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모른다고 했네요. 좋은 출장 되세요.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어둠 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직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시각으로 오전 6시 40분. 브뤼셀에서 12시간을 날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노트북을 열어 한국 방산 관련 자료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반박 논리를 찾는 작업은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분명히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천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자연광이 유리 지붕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선이 직관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고 어디서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면세 구역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청소 상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바닥이 빛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27년간 세계 수십 개국의 공항을 드나들었습니다. 히스로, 샤를드골,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세계에서 손꼽힌다는 공항들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간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밀함,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할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토 대표단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러 언어가 동시에 오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로 향하는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항 고속도로가 매끄러웠습니다. 도로 위에 구멍 하나 없었습니다. 양옆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시선을 잡아당겼습니다.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따라 늘어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적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산이 보였습니다. 산과 도시가 공존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을 생각했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브뤼셀이 초라하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서울이 예상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도시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폴란드 대표 야체크 노바크가 제 옆자리로 건너왔습니다. 바르샤바 출신의 그는 한국과 방산 계약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야체크가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공장에 가봐야 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의전팀이 버스 탑승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각국 대표들을 맞이했습니다. 동선 안내, 숙소 배정, 일정 확인.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질문이 나오기 전에 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수십 번의 국제 행사를 경험했지만 이런 수준의 의전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뒤보아가 제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이야. 속지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면 이 정도를 준비하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숙소는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층부터 고층까지 빼곡히 들어찬 건물들, 그 사이를 오가는 차량들, 저 멀리 보이는 남산의 윤곽.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1950년에 이 도시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숫자로 알고 있던 역사가 눈앞의 풍경과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토 대표단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핀란드 대표들은 이미 한국 측과 여러 차례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 디부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간담회 내내 한국 방산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숫자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일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디부아의 의도가 검증이 아닌 방해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2월의 공기였습니다. 브뤼셀과 비슷한 온도였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도시에서 나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빠르고 활기찼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거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캔 커피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캔 커피를 손에 쥐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까봐 두려웠습니다. 6장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방위산업청 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교부 청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나토 30개국 대표단이 착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방위산업청 관계자들과 외교부 담당팀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줄 중앙에 앉았습니다. 노트와 펜을 준비했습니다. 반박 논리를 찾겠다는 마음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발표를 시작한 인물은 박성준이었습니다. 방위산업청 수석협력관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체격도 다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상에 오르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기 전에 한 번 청중을 후어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성준이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 가득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연간 생산 가능 대수, 독일 대비 단가 비율, 납기 준수율, 기술 이전 조건, 운용 유지 비용.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숫자들이 누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단가는 낮았고 납기는 빨랐고 성능은 경쟁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반박 논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피에르 디부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 중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 수치들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 자체 발표 자료입니까? 객관적 검증은 됐습니까?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디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질문이 검증을 요구하는 것인지 흐름을 끊으려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성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3자 검증기관의 독립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 곳 모두 한국 방산 데이터의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한 보고서였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디부아 대표님의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디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성준이라는 인물에게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박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전 시대 외교관들이 갖추던 종류의 날카로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K2 전차의 성능 비교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미국 에이브람스, 한국 K2 세 항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표였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며 손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K2의 수치가 레오파르트 2를 여러 항목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독일제를 넘어선다는 것.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디부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론상 수치와 실전 운용 성능은 다릅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성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육군 K2 실전 운용 보고서였습니다.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운용 평가서도 있었습니다. 실제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서 작성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디보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장 클로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친구 준비를 제대로 했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만든 것에 대한 확신이 저 발표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27년간 제가 갖고 있던 확신이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브리핑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국형 전투기 KF-X, 함정 수출 현황, 탄약 생산 능력. 항목마다 데이터가 명확했고 비교표가 구체적이었고 제3자 검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3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박 논리를 찾으려고 시작한 노트가 어느새 인정의 기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점심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장 클로드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장 클로드가 웃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걸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틀린 지도를 보고 있었던 거야. 장 클로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스타크,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아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유난히 파랬습니다. 브뤼셀에서는 보기 어려운 색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국 측 관계자가 식사를 권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디보아는 포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시도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관이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 담긴 것이 비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영이었습니다. 오후 브리핑이 재개됐습니다. 박성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술 이전도 제한됐고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했고 다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숫자들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박하고 싶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장 시작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중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평가하라.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냉정함은 제 직업적 덕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화면을 앞에 두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디보아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가 로비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려갔습니다. 디보아는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처음 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디보아가 소개했습니다. 탈레스 그룹 유럽 사업 총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그러나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탈레스 그룹 총괄이 말했습니다. 브레머 씨, 오늘 브리핑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정부 주도 방산 업체들의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제3자 검증 보고서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검증 기관들이 어떤 재정 지원을 받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디보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스타크, 우리가 함께 반박 보고서를 쓰면 나토 본부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 유럽 방산 업체들의 실제 증산 계획 자료와 독일, 프랑스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합치면 충분히 다른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결론이요? 저는 다른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맞는 결론을 원합니다. 디보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리를 떴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디보아의 제안이 마음에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의 자료를 총동원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저는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제 세계관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공식 증산 계획 자료, 프랑스 넥스테르 생산 로드맵, 영국 베이 시스템즈 납품 일정. 각국 방산 업체들이 유럽 의회와 나토에 공식 제출한 문서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계산기는 제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라인메탈의 증산 계획은
2027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넥스텔의 로드맵은 2026년이었습니다. 베이 시스템즈는 2025년 하반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납품 기록을 대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 납품률이 어느 업체도 70%를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측 자료의 납기 준수율은 100%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지워보려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이 나토에 제출한 공식 문서와 유럽의회 청문회 증언록을 교차 비교했을 때 수치 사이에 미묘하지만 명확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단순한 오차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언제나 실제보다 높은 방향으로, 언제나 낙관적인 방향으로 수치가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반박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27년간 신뢰해온 유럽 방산 업체들의 자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이 앞선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아온 방식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 클로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스타크 나토 본부에서 연락 왔어. 내 중간 보고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묻더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작성 중이야. 장 클로드에게서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뒤보아가 움직이고 있어. 조심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보고서를 쓰려 했는가? 진실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내 평생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는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도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렸습니다. 27년. 그것이 제 경력의 숫자였습니다. 27년간 저는 세계의 안보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수십 개국의 방산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누가 신뢰할 수 있고 누가 없는지 저는 그것을 숫자로 판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안에서 한국은 언제나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스타크,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약소국에 기대는 순간 너는 끝난다. 그 말이 제 뼈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말 앞에서 처음으로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인가? 1950년 이 나라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울은 3번 함락됐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나토 30개국이 이 나라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협조를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아버지의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강한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강한 자는 어느 나라인가? 대답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바깥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소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경복궁이 있다는 것을 안내 책자에서 봤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오자 저 멀리 경복궁 정문이 보였습니다. 흙내문이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닫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으니까요.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돌과 기와와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문이 몇 년이나 됐을지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탔고 일제강점기에 훼손됐고 전쟁으로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서 있었습니다. 복원됐고 지켜졌고 지금 이 새벽에도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그도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마주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셨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경복궁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박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문이 처음 세워진 게 1395년입니다. 브레머 씨가 태어나기 500년 전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성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 이 근처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서울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밥 한 끼를 벌기 위해 하루 15시간을 일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준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방산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지금 브레머 씨가 보신 그 숫자들은 그 시간들의 결과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성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브레머 씨, 저는 내일 브리핑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코트를 벗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박성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셨다. 실패해도 계속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숫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에게 숫자보다 강한 것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경복궁 앞에서 저는 숫자보다 강한 무언가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일정표에는 현장 시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생산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나토 대표단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과 밭이 보였습니다. 낮은 산들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지방 풍경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뒤보아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타크, 오늘 공장 시찰은 보여주기식 행사야. 미리 준비한 라인만 보여줄 거고 실제 생산 능력은 확인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고 보죠. 뒤보아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탈레스 그룹 총괄과 함께 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뒤보아의 반대는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의 시장이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를 상상했는데 주변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실망은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금속이 맞닿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포신이 라인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포탑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차체가 검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방산 공장을 여러 곳 방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들은 정확했습니다. 정밀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정밀함에 속도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라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에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라인은 하루에 몇 시간 가동됩니까?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주말에도요?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을 제외하면 365일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독일의 방산 공장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24시간 365일 가동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산 공장을 저는 이전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박성준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브레머 씨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달랐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박성준이 소개했습니다. 이강철 선생님이십니다. 이 공장의 초대 생산 라인 설계자이십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방산 생산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신 분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강철이 악수했습니다. 손이 두꺼웠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이강철이 말했습니다. 브레머 씨, 이 공장이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설계도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독일에도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박성준이 경복궁 앞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실패해도 계속했다. 이강철이 라인을 따라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포탄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불량률이 70%를 넘었습니다. 포기하자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 나라를 지킬 무기를 다른 나라가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통역을 통해 전해 들으며 등줄기에 무언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인 끝에 섰습니다. 완성된 K9 자주포 한 대가 최종 검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강철이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레머시, 우리는 절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오래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정확히 박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장 클로드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이강철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통역 없이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또렷했습니다. Please remember us?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디부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때, 보여주기식이었지?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진짜를 봤습니다. 디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경기도의 겨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강철의 손을 기억했습니다. 두껍고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코트를 벗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반박 논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국 방산 협력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나흘간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브리핑 노트, 공장 시찰 메모, 박성준이 제공한 데이터 파일들,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읽었습니다. 반박하려는 눈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으로.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장 클로드에게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라면 2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웃었습니다. 장 클로드가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샀어. 한국 라면이야. 호텔 로비 직원한테 끓이는 법 배웠어. 한번 먹어봐.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방 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처음 한 입을 먹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맵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장 클로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장 클로드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우리가 이제껏 몰랐던 것들이 이것 하나가 아니잖아.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장 클로드가 나토 본부에 제출할 권고 보고서의 공동 작성을 제안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스타크, 나는 내가 이 보고서를 혼자 쓰면 디보아 쪽에서 개인 의견으로 묵살할 거라고 생각해. 프랑스와 독일 분석관이 함께 서명하면 다르게 받아들여질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 클로드는 프랑스 출신이었습니다. 프랑스 방산 업체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보고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에게 작은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프랑스 방산 업계의 대변인이 아니야. 나토 분석관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3시까지 작업했습니다. 보고서의 뼈대를 잡았습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을 나토의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공식 격상하라. 근거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생산 능력의 실질적 우위. 둘째, 납기 신뢰성의 검증된 우수성. 셋째, 단가 경쟁력과 기술 수준의 균형. 각 항목마다 데이터를 붙였습니다. 제3자 검증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현장 시찰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장 클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타크 잘했어. 너 오늘 처음으로 용감했어.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용감하다니. 장 클로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는 거잖아.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성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2 전차 수출 조건 세부 내역, 천국 미사일 시스템 나토 표준 적합성 검토 결과, 한국 방산 업체들의 재정 건전성 보고서. 박성준은 2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유럽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최소 2, 3일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펼쳐보는 동안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브레머씨,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한 곳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닙니다.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오후에 박성준이 데려간 곳은 방위산업청 내부 연구소였습니다. 공식 시찰 대상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연구원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다음 세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33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연구원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방산연구소 평균 연령을 생각했습니다. 50이 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브레머 씨, 저는 오늘 보고서 작성 중이시라는 걸 압니다.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1차 권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서울에서 브뤼셀로 돌아온 지 사흘 후였습니다. 장클로드와 저의 공동 서명이 들어간 문서였습니다. 제출하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27년 경력 중 이렇게 확신을 갖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던가 생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다양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야체크 노바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브레머 씨, 잘 쓰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담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야체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유럽 업체들에게 속아온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혁명입니다. 루마니아도 같은 입장이에요. 핀란드도요.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지지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도 빠르게 왔습니다. 박성준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브레머 씨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필요하신 추가 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신으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강철 선생님께서 브레머 씨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공장에서 그 두꺼운 손으로 악수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Please remember us?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이강철 선생님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잊지 않겠다고.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부에서 공식 이해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보고서가 유럽 방산 업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부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디보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위원 3명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클로드가 알려왔습니다. 스타크, 디보아가 위원들한테 돌아다니고 있어. 조심해야 해. 저는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알아. 그러나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온 것은 보고서 제출 이틀 후였습니다.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총장 비서실에서 날짜를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박성준이 보내온 추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천국 미사일 시스템의 나토 표준 적합성 평가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토 기준 17개 항목 중 16개를 충족했습니다. 충족하지 못한 한 항목은 통신 주파수 호환 문제였는데 박성준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3개월 안에 해결 가능하다는 엔지니어링 검토서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검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해결책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의 재정 건전성 보고서도 검토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세 업체 모두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었고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의 재정 구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건전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도 보고서에 보충 자료로 추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체크가 비공식 자리에 저를 불렀습니다. 브뤼셀 시내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그가 와인을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스타크, 폴란드는 이미 결정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겁니다. 우리가 K2, K9 계약을 체결했을 때 유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무모하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납기가 지켜졌고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야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그 장비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날 야체크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 불안,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파트너를 만난 경험. 야체크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달리 그는 단순했습니다.
자국 군인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을 만한 장비가 필요하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스타크, 한국이 유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유럽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날 기회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는 우리 몫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브뤼셀의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야체크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디부아가 그 기회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나토 본부로 향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 세력이 가장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당하고 나서야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토 최종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굳었습니다. 유럽 주요 일간지 3곳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토 분석관, 유럽 방산 포기하고 한국의 전면 종속 권고, 독일 출신 분석관의 배신, 유럽 방산 생태계 붕괴 우려, 한국 로비에 넘어간 나토 내부 인사, 파문. 저는 기사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내용이 엉망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일부 문장들이 문맥 없이 잘려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유럽 방산을 전면 포기하라는 주장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분석 보고서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로비 문서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뱉었습니다.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장 클로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봤어. 장 클로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디보아야. 확신해. 기사 3곳 다 어제 밤 동시에 올라왔어. 정보가 유출된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장 클로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없어. 찾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나토 사무총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사무총장이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하루가 이미 지칠 만큼 길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대표들의 연합 성명이 오전 10시에 발표됐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유럽 방산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분석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방산협회도 같은 날 오후에 비슷한 성명을 냈습니다. 제 이름이 두 성명 모두에 명시적으로 언급됐습니다. 27년 경력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야체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스타크 버텨요. 폴란드는 당신 편입니다. 루마니아 대표도 지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작은 숨을 골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후 2시 나토 사무총장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총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 출력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브레머 씨, 오늘 언론 보도를 봤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전부 왜곡입니다.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표결 전날 이런 상황이 나토 내부 결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철회가 아니었습니다. 보류였습니다. 표결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보류였습니다. 저는 사무총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직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역할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저는 27년간 이 자리에서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그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보고서를 보류하는 것은 진실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무총장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결과를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며 저는 폭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웠습니다. 27년 경력이 이 결정 하나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 헬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울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브레머 씨 뉴스 봤습니다. 걱정됩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표결에서 진실이 이길 겁니다. 박성준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은 브레머 씨를 믿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강철에게서도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이런 싸움을 70년간 해왔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도, 우리 제품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음성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강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헬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헬가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다면 끝까지 해요. 우리 가족은 당신 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그 말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표결 당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밤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보류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끝까지 가느냐. 그 두 가지 선택이 밤새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새벽 4시쯤 장클로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스타크 찾았어.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뭘 찾았어? 장클로드가 말했습니다. 디보아가 언론에 자료를 유출한 증거야. 이메일이야. 나토 내부 메일 서버 로그에 흔적이 남아 있었어. 우리 보고서 초안 파일이 디보아 계정에서 언론사 3곳 주소로 발송됐어. 표결 전날 밤 11시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 때문이었습니다. 장클로드, 그 로그 파일 확보해. 지금 당장. 장클로드가 말했습니다. 이미 했어. 나토 정보보안팀에 공식 제출했어. 오늘 오전 중으로 사무총장실에 보고될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토 사무총장 비서실에 긴급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오전 8시에 잡혔습니다. 표결 시작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27년 경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눈빛이 처음으로 낯설었습니다. 오전 8시 사무총장 집무실. 장클로드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로그 파일 출력본을 사무총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총장이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법무자문관을 불렀습니다. 법무자문관이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진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나토 내부 서버 로그 파일로 확인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총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보류 요청을 철회합니다. 브레머 씨, 오늘 표결에서 직접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나토 30개국 대표단이 대회의실에 착석했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총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 어젯밤 나토 내부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보고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무총장이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디보아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디보아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싸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 발언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개국 대표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같은 질문 앞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27년간 세계 방산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봤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독일과 프랑스 합산의 270%입니다. K9 자주포 납기 준수율은 100%입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닙니다. 제3자 검증을 거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공장에서 70이 넘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1970년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공장을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자본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 자리에 전합니다. 유럽도 지금 절박합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야체크 노바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뒤를 따랐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방식으로 뛰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하나가 나왔습니다. 뒤보아였을 것입니다. 기권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이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찬성 28, 반대 1, 기권 1. 저는 그 숫자를 보며 27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이겼을 때 나오는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찬성 28, 반대 1, 기권 1. 그 숫자가 화면에 뜬 순간 회의실 안의 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 웅성거리는 목소리들,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빠르게 달려온 심장이 비로소 속도를 늦추는 소리였습니다. 야체크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브레머 씨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클로드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스타크 잘했어. 정말로 잘했어.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증거를 찾아다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클로드 고마워.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가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좋은 거야.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이상의 전략적 핵심 방산 파트너로 격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 안보의 새로운 기둥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경복궁 앞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박성준과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시던 그 새벽을, 이강철의 손을 잡던 그 순간을, 그 모든 것이 이 문장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박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박성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머 씨. 그 2마디뿐이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박성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머 씨.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강철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통역본이 함께 왔습니다. 브레머 씨, 결과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기뻐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맨손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운 분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눈물이 났을 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이강철 선생, 감사한 것은 제 쪽입니다. 저는 소리 없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토 본부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독일 대표부 일부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접근해 한국 방산 협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공식 입장과 개인 판단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보고서 전체를 보내주었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뒤보아는 그날 이후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청문회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며칠 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헬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헬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축하해요, 여보.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헬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틀렸다고 인정하더니 결국 가장 옳은 일을 했네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줬어. 헬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집에 오면 이야기 들려줘요. 저는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표결 다음 날부터 나토 본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폭도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달라졌고 회의실에서 꺼내드는 자료들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귀퉁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나토 회원국 5곳에서 한국 방산 당국과의 긴급 협상 테이블 개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스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그동안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나토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표결이 그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박성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협상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팀 전원이 밤을 새우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한국 외교관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의 불빛이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멈추지 않고 일해왔을 것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의 보도 방향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를 배신자로 묘사하던 일간지들이 이제는 코리아 쇼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지는 한국 방산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나토의 선택이 유럽 방산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흘 만에 달라지는 평가. 그것이 미디어의 속성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결국 이긴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나토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공식 정책에 반영된 분석 문서로 기록됐습니다. 나토 도서관에 공식 소장됐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장 클로드가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스타크, 우리 이름이 나토 역사에 남는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야. 이강철 선생 이름이야. 장 클로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분 이름이야. 피에르 디보와 관련 소식이 들려온 것은 표결 일주일 후였습니다. 유럽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토 내부 기밀 문서 유출과 민간 방산 업체와의 이해충돌 의혹이 의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특별한 감정을 갖지 않으려 했습니다. 디보아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청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나토와의 정례 협의체 설치에 합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기별로 브뤼셀과 서울을 오가며 방산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프린트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야체크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브뤼셀 시내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야체크는 와인 대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타크, 폴란드는 한국과의 다음 단계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21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체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은 결국 나왔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더 걸렸겠죠. 야체크가 웃었습니다. 안보에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일이 중요한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야체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스타크, 당신은 한국이 유럽을 구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기회를 줬습니다. 유럽이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야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표결이 있고 6달이 지났습니다. 나토와 한국의 정례 방산 협력 회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두 회의 모두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한국이 나토 표준 규격 제정 협의회 공식 참여국 지위를 획득한 것은 표결로부터 넉 달 후였습니다. 나토 창설 이후 비회원국이 이 지위를 얻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그 발표가 났을 때 장 클로드가 제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역사가 또 바뀌었어.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관련된 이후로 역사는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을 경쟁자로만 봐왔던 업체들이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방산 업체 라인메탈이 한국 현대로템과 공동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표결로부터 5달 후였습니다. 서명식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과 반년 전 디보아가 회의장에서 한국 방산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독일이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표결 5달 후였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 전략을 주제로 런던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런던 국방부 강연장에는 영국 군 고위 장성들과 방산 전문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기 전에 먼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그 오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을 제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영국 장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브레머 씨, 당신의 강연이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바꾼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처음으로 세계 2위를 공식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나토 본부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세계 2위.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철 선생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박성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머 씨. 하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나토 비회원국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 방산 당국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나토 분석관으로서 계속 추적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기적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안보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사무총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락했습니다. 한국 방산협력 채널을 직접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앉게 됐다는 것이 아직도 가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을 지도의 작은 점으로 봤던 사람이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나토 전체 차원에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도 달라졌습니다.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생겼고 매년 2번씩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공식 일정이 됐습니다. 박성준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저를 스타크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온 독일 사람을 한국 아이들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달라진 것은 내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데이터만 믿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강철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방산 통계표를 볼 때 그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라인을 직접 보기 전까지 저는 납기 준수율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밤샘 작업으로 만들어지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스타크,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약소국에 기대는 순간 너는 끝난다. 저는 그 말을 이제 다르게 읽습니다. 강한 자는 처음부터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으로 스스로 강해진 자였습니다. 한국이 그 증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함의 의미를 너무 좁게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강철 선생의 은퇴식에 초대받은 것은 표결로부터 8달 후였습니다. 경기도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열린 자리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직원들과 가족들이 모인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강철 선생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팼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선생은 은퇴사를 짧게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나는 이 공장에서 50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마지막에는 조금 알게 됐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조금 더 많아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두 손이 얼얼해질 만큼 쳤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강철 선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통역 없이 짧은 영어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 있어요? 저는 있다고 했습니다. 23이라고 했습니다. 이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오게요. 한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들 루카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루카스, 아빠랑 한국 갈래? 루카스에게서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이요? 왜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아빠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나라야. 너도 봐야 해. 루카스에게서 한참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아빠. 저는 그 답장을 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행기 아래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브뤼셀로 향하는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경복궁 앞 새벽, 차가운 공기, 박성준이 건네준 커피 한 잔. 그 새벽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초안 첫 문장만 써놓았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 문장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타크 브레머입니다. 27년간 세계 방산 지형을 분석해온 나토 수석 분석관이었고 한국을 지도의 작은 점으로 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은 기적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나라가 70년 후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이 협조를 구하러 달려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것이 제 27년 경력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 공장에서 만난 이강철 선생, 전쟁이 끝난 후 막노동으로 서울을 다시 세웠다는 박성준의 아버지, 그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지금 유럽 안보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안보의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낸 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과 성실함과 멈추지 않는 의지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를 구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강철 선생의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이강철 선생처럼 평생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전쟁 이후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참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읽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타크 브레머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